여러분, 2년 뒤인 2026년 우리 경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. 네, 정부가 정말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. 여러분의 출퇴근길부터 통신비, 그리고 저 멀리 미래의 연금까지 정말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? 근데 이 거대한 계획, 이 모든 게 사실 딱 하나의 숫자를 향하고 있거든요. 과연 그게 뭘까요? 네, 바로 2026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,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입니다. 정부가 딱 내세운 목표가 바로 2026년 GDP 성장률 2.0%입니다.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1.8%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걸 생각하면 2.0%는 꽤나 야심차고 뭐랄까 좀 도전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죠.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스스로도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거든요. 실제로 정부 공식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. 뭐 불안정한 외환 시장이나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. 또 가계부채도 심각하죠. 게다가 성장이 반도체 같은 일부 대기업에만 쏠리고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문제까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. 맞아요. 특히 이 자산 격차 문제 정말 심각하죠.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. 서울에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아파트요? 그게 50억입니다.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. 이게 바로 부유층은 계속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제자리거나 혹은 더 힘들어지는 K자형 회복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2%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? 핵심 전략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더라고요. 그중에서도 단기 계획의 핵심,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퇴직연금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수익률이 정말 충격적으로 낮죠? 여기서부터 손을 보겠다는 게 시작인 거죠. 아니, 그럼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? 그 이유가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정말 흥미로운데요.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이 무려 431조 원이나 되는데 그중에 거의 4분의 3, 그러니까 74.6%가 이자가 아주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겁니다.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각자 굴리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싹 모아서 국민연금처럼 전문기관이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야 투자 수익률을 제대로 높일 수 있다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전문적인 운용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큰 그림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우리 지갑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?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. 가장 먼저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. 바로 K패스가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돌아옵니다. 예전에는 쓴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식이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달라집니다.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쓰고 예를 들어서 월 6만 2천 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넘겼다? 그러면 그 초과분은 100% 전액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이거 정말 크죠?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우리 생활비를 아껴줄 정책들이 더 있어요. 먼저 이제 통신사들이 우리한테 가장 유리하고 저렴한 요금제가 뭔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. 호갱 당할 일이 줄어드는 거죠. 또 학생들을 위한 1,000원의 아침밥은 더 확대되고요.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점심값을 20%나 지원받게 됩니다.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것도 새로 생기는데요.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에서 12%까지 추가로 보태준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주로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. 새로운 정책들은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일과 삶, 그 균형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여러분, 2026년 달력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. 벌써부터 여행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3일 이상 쉬는 황금 연휴가 무려 8번이나 있거든요. 10월에는 심지어 2번이나 있고요. 여기에 7월 17일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겠죠?
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.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요. 아이 돌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월급도 줄어들까 봐 걱정 많으셨잖아요. 이제 그런 중소기업 직원 한 명당 매달 30만 원씩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훨씬 부담 없이 유연 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법적으로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변화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먼저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의 상속 자격을 법원이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시행되고요. 또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는 노란봉투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최저임금, 시간당 1,320원으로 인상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정말 많은 개별 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그 거대한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반도체 같은 거대 산업 전략부터 우리 점심값을 깎아주는 소소한 정책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전부 다 그 도전적인 목표, 2.0% 성장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맞추기 위한 퍼즐 조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귀결됩니다. 과연 이렇게 다방면으로 설계된 이 계획들이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위험들을 정말로 극복하고 일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더 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그 결과는 2년 뒤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.